지식의 고고학 첫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이제 말과 사물을 먼저 하지 않고 지식의 고고학을 먼저 하고 말과 사물로 넘어갔어도 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푸코가 어쨌든 자신의 고고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작업한 텍스트 광기 역사나 임상의학의 탄생이나 말과 사물을 이후에 거기에 이제 사용했던 방법론들을 체계화시켜서 정리해 놓은 텍스트가 지식의 고고학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또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미 지식의 고고학에 그 이후 담론의 질서를 거쳐서 그가 콜레주 드 프랑스의 첫 해 강의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의 의지에 관한 강의, 그리고 이어서 펼쳐지는 이제 계보학적 연구, 감시와 처벌 대표적이죠. 성역사 1권 정도 이런 쪽에 이제로 넘어가서 그쪽을 그 부분, 즉 지식의 또 다른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권력의 문제까지도 이 지식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관점이 여기 녹아 있기도 하니까요. 근데 아무튼 자신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했던 세 권의 책에 적용했던 방법들, 거기서 지금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은 이론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듯이 어쨌든 역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용했던 역사 어떤 주제를 가지고 광기, 현대의학, 그러니까 근대의학, 그리고 근대의 인간 과학들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론을 좀 이제 회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텍스트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미 광기 역사나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방법론이 훨씬 더 좀 잘 이해될 수 있기도 아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푸코가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 2차 세계 대전이라는 것,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는 권위주의적인 드골 정권, 또 냉전, 스탈린주의, 마오의 중국 등등, 그리고 또 이제 해방 이후 프랑스의 그 어떤 마르시즘, 그리고 이제 강단 철학, 현상학이라든가 해결 철학, 역사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 푸코의 그 어떤 회의, 그거는 이제 물론 젊은 푸코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아무튼 대단히 숨막히고 갑갑하고 굉장히 아마 푸코가 아주 갑갑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이런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그 철학의 그 조류, 이런 것들이 좀 도식적으로 얘기해 본다면은 동일자의 철학이다. 그죠? 여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말씀드리면은 그런 어떤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결코 그런 어떤 연속성, 변증법, 그리고 중심화된 어떠한 동일자의 그 철학을 이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에는, 그죠? 너무 회의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푸코가 광기 역사부터 말과 사물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어떤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지식의 고고학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아주 서문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과거의 유물을 발굴하여 그 연대를 측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그 시대를 재구성하려는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코의 신랄한 언어를 빌리면 침묵하고 있는 기념물에 관한 학문, 불활성의 흔적에 관한 학문, 이내학이라는데 뭐 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맥락 없는 대상에 관한 학문.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고고학 발굴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거기에 뭐 이렇게 맥락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고 뭐 표지판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떼아볕에서 솔질을 하며 조심조심 아주 그 인내력을 요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 사물에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이 흙 속에서, 이 덤불 속에서 이 사물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조각들이, 근데 그 관계를, 그 지금 배열 상태를 훼손하면 이미 고고학은 뭐예요? 접어야 돼요, 그죠? 그럴 정도로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대장동이든 뭐 어디든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하다 이제 땅 파다 보면 막 이런 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맥락 없어요.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아. 이런 맥락 없는 대상에 관한 학문. 과거가 방치한 사물에 관한 연구 분야이며 역사학을 목표로 하는, 그러나 이제 이 역사학을 지향하는 그런 학문이라는 성격이 현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푸코가 확립한 고고학이라는 방법은 이러한 일반 고고학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것으로, 그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푸코가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이 고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푸코가 확립한 고고학이라는 방법은 우선 푸코가 이 고고학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 것은 광기의 역사에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의 서문에서, 그러니까 초판 서문이에요. 지금 개정판에는 그것도 좀 같이 실었나 모르겠는데, 같이 실었어요? 광기 역사에? 난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이건 말과 글에만 있죠. 친절하게 같이 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처음으로 고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니죠. 뭐 칸트의, 여기 여러분들 그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칸트의 인간학에 관하여, 여기에서 이제 푸코가 사실은 이게 푸코의 그 박사학위 분원문이죠.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고고학이라는 말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먼저죠. 역시 뭐 거의 같다고 합시다. 뭐 같은 해에 했으니까. 예. 여기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광기 역사에서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책은 이성과 광기 간의 공통의 언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광기가 그 속에 파묻혀 있는 침묵에 대한 고고학, 혹은 침묵의 고고학이라고 하죠. 목표로 한다고 푸코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자크 데리다가 글쓰기와 차이에서 푸코의 코기토와 광기 역사라는
그러한 아티클을 썼는데 거기서 이 침묵의 고고학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제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하죠. 이 고고학이 목표로 하는 바는 광기를 어떻게 학문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정신의학이 확립되어 왔는지를 해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의학을 가능하게 한 것이 광기이기 때문에 정신의학이 광기를 생각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었다. 푸코는 이 책에서 광기의 경험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심리학이 존립 가능하게 되는 여러 조건의 역사를 기술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고학입니다. 아직 매우 미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심리학 혹은 심리과학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정신의학의 객체인 광기, 광인과 주체인 정신의학자, 이게 죄송합니다. 광기. 그리고 이 객체와 주체 사이를 매개하는 제도로서의 정신병원이라는 세 측면으로 고고학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광기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광기에 관한 학, 그것은 곧 정신의학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광기가 정신질환 혹은 정신병, 즉 병이나 병 혹은 그 다음에 광의는 병자의 위상을 획득하고 의학의 대상이 된 것은 적어도 이제 푸코의 이 고고학적 그런 칭의의 연구에서 본다면은 근대의 칭의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미 알 수 있듯이 푸코는 역사를 연속 선, 이어지는 선, 인과관계로 연결된 선으로 보고 있지 않고 지층으로, 그것도 뭡니까? 이질적인 층이 이렇게 쌓여있는 형태로 파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확인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광기 역사에서는 이 지층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경험이라는 말을 쓰죠. 경험. 광기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경험. 근데 이건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고전주 시대의 경험, 근대의 경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고학이라는 방법론은 칸트를 연구하던 도중에 떠올리게 된 것으로 칸트의 이성의 고고학이라는 개념의 자극을 받은 바 있다고 푸코는 밝히고 있는데, 푸코가 광기의 역사와 동시에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한 부논문 인간학 소설에서도 고고학 및 그에 관련된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를테면 푸코는 칸트의 인간학이 이건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을 이렇게 그냥 제가 인간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시간에 걸쳐 개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순수이성 비판을 간행하기 전인 비판 전기부터 이 책의 간행 후에 비판기를 거치며 텍스트가 만년까지의 여러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텍스트의 고고학을 통해 비판 이전의 시기의 인간 개념과 비판하는 인간의 구성의 차이를 해명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용문주의에서 깊은 여러 지층의 연대 여선만 크로놀로지죠. 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지질학과 고고학에 관련된 표현이 발견됩니다. 자, 이 텍스트의 고고학이 검토하는 것은 현실의 여러 대상도 아니고 주체나 객체도 아니며 칸트 사유의 여러 개념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고학이
칸트의 이성의 고고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유 자체를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성의 고고학. 그러니까 이성의 그러니까 뭐예요? 바꿔 말하면 이성의 가능 조건이죠. 이성의 가능 조건의 연구죠. 또한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임상의학의 탄생은 정신의학보다도 확고한 학문적 전통을 갖고 있는 의학 분야에서 의사의 시선의 변화를 고찰하는 책이었습니다. 푸코가 이 고고학을 어떤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임상의학의 탄생의 서문에 있는 연구 방법의 설명을 통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고고학의 설명은 주체, 객체, 매개적 제도, 사유 등 고고학이 향하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의 성격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코는 이 책의 목적이 과학으로서의 의학적 경험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을 밝히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의 의학적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적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 그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기와 정신의학의 관계에서 정신의학을 가능케 한 조건이 광기였다는 것을 밝힌 광기의 역사와 동일한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 내부에서는 생각할 수 없고 거기 내부에 있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학문에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문의 바깥에서 거리를 두고 봐야만 어렵지만 가까스로 보이게 되는 그 무언가 전제된 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코 그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푸코는 물론 이제 다른 맥락이기도 합니다만 이 맥락과 굉장히 접점이 있는 그런 60년대 모리스 블랑쇼의 화려한 그 글이죠. 논고 La pensée du dehors 밖의 사유를 라는 제목의 블랑쇼론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밖의 사유. 그 다음에 거리두기.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고고학은 바로 그러한 태도, 에토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스탠스와 그런 관점에 입각해야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를테면 수학이나 물리학에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있고 자연과학은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전개될 수 없습니다. 사회학에서의 사회 개념, 생물학에서의 생명 개념 등도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들은 칸트의 용어를 빌려 각각 학문의 초월론적 조건, 선험적 조건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이러한 학문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며 고고학은 학문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내는 것. 꼭 그리고 그 초월론적 조건 때문에 그 학문 내부에서는 생각될 수 없게 된 것. 이게 르네상스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되지 않은 것. 고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과 사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와 같은 고고학은 항시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정한 시간적 거리가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멀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충분한 이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 어떨 때는 뭐 어떤 인터뷰에서는 대단히 난해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항상 거리, 뭐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런 거리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연구, 것이 아마 푸코의 지금 얘기하는 고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유되지 않은 것은 우선 인간의 여러 사유를 체계화하고 다음으로 이것을 무제한적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이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는 인물을 향해 한없이 열린 것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기 임상의학의 탄생 서문 15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임상의학의 탄생의 고고학적 방법론은 그 학문이 생각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발굴하고 칸트적 의미에서의 초원론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부제인 의학적 시선의 고고학은 실은 그다지 적절한 것은 아니죠. 의사의 시선의 변화보다도 더 깊은 차원으로까지 파고들어가 의학적 경험이 가능할 수 있었던 조건을 탐구하는 것은 의사가 실은 볼 수 없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며, 그게 예를 들면은 18세기에 뭐예요? 푸코가 종의학이라고 하죠. 종의학. 그러니까 지금 임상의학 이전에 종의학이라고 불렀어요. 종의학이 볼 수 있었던 것과 볼 수 없었던 것. 임상의학이 볼 수 있는 것을 종의학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지금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 담론의 고고학을 통해서, 의학적 담론의 고고학을 통해서 푸코가 폭로하는 것이며, 그것을 시선의 고고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